삼성과 특검, 네, 오랫동안 취재해온 주준희 기자 연결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 요약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준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어색한 주준희 기자 연결됐습니다. 자, 네. 구속만기가 8월 27일이고, 통상 2주 후에 선고가 나오니까 대략 24, 25 선고가 되겠죠? 네.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오랜 시간 삼성을 취재해왔는데, 삼성 취재원도 꽤 있는 걸 알아요. 이번 재판 네. 관련해서 삼성이 크게 중간에 당황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들? 문영표 전 장관이 그 실형을 받았을 때 놀랐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캐비넷에서 문건이 나왔을 때 놀랐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정유라가 법정에 나와서 이재용 부회장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삼성 측과 그리고 최순실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그리고 막으려고 사람을 동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유라가 등장했을 때 삼성은 패닉이었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때 이제 정유라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돈 문제하고 관련이 있냐고 했을 때 돈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후에 정유라가 왜 그때 나왔냐 혹은 뭐 돈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밝혀진 게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최순실과 정유라가 연락을 끊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관계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순실, 정유라 그리고 장시호까지 모두 마유회를 가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클 거라고 봐도 뭐 무방한데요. 지금 돈 문제나 그런 문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언제든 다시 떠오를 겁니다. 그 문제로. 특검 가서 정유라 씨가 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밝힌 건 없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으나 그게 뭐 핵심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특검에 가서 돈 문제가 뭔가 있긴 있다는 말을 하긴 했다. 예. 네. 가족 간에. 그리고 이 뇌물죄, 특히 재벌이 연루된 뇌물죄 경우는 결정적 증거가 과거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포괄적 뇌물 수수라고 하는 법리가 나왔어요. 예. 이 재판 기간 중에 이재용 부회장의 불리한 진술 증거가 추가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문영표 실형 나온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의 진술도 있었죠. 대표적 진술이 뭐가 있었죠? 김종 차관이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2015년 7월, 8월에 박상진, 그러니까 삼성 사장입니다. 박상진이 정유라 지원을 위해 독일로 출국할 무렵 박상진하고 통화했는데 박상진이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이재용에게 정유라가 올림픽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결정적인 진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이름이 직접 나와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예, 정유라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정유라가 특검에 와서 진술한 내용 중에 혹은 뭐 법정에 진술한 내용 중에 특별히 불리한 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삼성에? 이재용 부회장 측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말들을 사고 교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삼성은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정유라 씨가 법정에 나와서 삼성이 말 세탁 관련해서 그 과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청와대 문건 나온 것 중에 혹시 법정에 제출됐거나 한 것 중에 이 언론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는데 불리한 내용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캐비넷에서 나온 문서 이름이 아예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자필 메모였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보도되지 않은 것 중에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요? 예,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건입니다. 사실 뇌물을 주고 인증샷 찍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증거,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정황상 증거를 다 따져야 되는데 이번 뇌물 사건처럼 증거가 많은 경우가 드뭅니다. 재벌 관련해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라고 얘기들 하는데, 자. 네. 지금 이제 장충기 전 사장 핸드폰 문자 얘기했는데, 장충기 전 사장 핸드폰 문자 관련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 구체적인 문자가
내용이 뭔지는 자세히 보도된 적이 없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을 한번 핸드폰 문자 내용 파악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자면 우선 장충기 사장 역할부터 여쭤보죠. 장충기 사장은 삼성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장충기 사장은 미래전략실의 사장급 임원이었는데 정보와 대관 그러니까 정부 부서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민관 할 때 대관. 그렇습니다. 네. 정보와 정부를 담당했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장충기 사장 핸드폰에서 아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 같은데 장충기 사장 핸드폰에서 나온 문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청와대 내부자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청와대 내부자 누굽니까? 지금 지금 그 내부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비서실 혹은 민정실의 최고위급 인사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장 선배님 불쑥 죄송합니다. 오늘 11시 BH 회동 관련해 참고하세요. 그렇게 해서 문자를 쭉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아무래도 지금 VIP가 가장 중요한 게 노동개혁이니까 그에 대한 협조를 밝히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 휴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2015년 7월 25일에 그 대통령한테 보고된 삼성 말씀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에 이 문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치대로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는 청와대 내부의 고위 관계자가 삼성의 장충기 사장한테 대통령 독대를 할 때 요런 점들을 참고해라. 네. 라고 문자를 미리 보내서 코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청와대가. 정확하게 그대로 그래서 그 독대 때 그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는데 민정수석실 고위층 아니면 경제수석실 고위층 아니면 비서실장 이 정도인데 누가 보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 간 문자고 이것은. 예. 네.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 사실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내부 살림을 하고 인사를 총괄하는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계속해서 장충기 그러니까 삼성의 정보 보고를 해왔습니다. 어떤 문자를 했습니까? 엘리엇이라는 그 회사가 나와서 삼성의 합병에 걸림돌이 됐을 때 이렇게 보냅니다. 이현수입니다. 엘리엇은 1977년에 어디에서 시작됐고 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홍콩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부 상황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데 제가 더 알아보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또 이런 문자도 보냅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난해에는 사장님의 회사의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면서 이현수 배상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정보 보고를 받고 있고 국정으로부터 이 국정기조실장이 삼성 사장 민정실 사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다는 거죠. 네. 정보 보고를 했고 또 정보를 받아서 그 국정원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대법관에 가겠다는 한 후보자가 장 차장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이 거품을 누르고 저를 비토하여 2시간 경론을 벌이다가 저와 진보 측 변호사를 패키지로 낙마시키는 걸로 봉합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하는데 대법관이 되려는 사람이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되려는 사람이 미전실 사장한테 자신의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청탁 문자를 보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예.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거네. 예. 사실 삼성이 검찰 고위직과 법관 고위직 인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런 상황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 기억하시죠? 예. 네, 이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임채진이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가? 이번 토요일 미팅 계획대로 예정됐지? 그러면서 자기 사위 날더러 꼭 좀 갈 수 있도록 자네에게 부탁해달라고 하네 그려. 그러면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어디를 갈 수 있게 꼭 부탁한다고요?
인도에 예. 인도의 한 자리를 원합니다. 해외 근무를 원할 때 원래 원하는데 자기 사회에 인사청탁을 하는데 사위가 어디서 근무했는데요? 삼성에서 근무합니다. 아하. 삼성에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인사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하는 게 이런 검찰 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매경도 이렇게 청탁을 하고 보고도 하는데 매경이요? 언론사. 언론사요? 예. 네, 언론사 간부, 매경의 간부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존경하시는 실 차장님, 어제 감사했습니다. 면세점 관련해서는 땡땡땡과 상의해서 보고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김땡땡 올림, 매경의 고위 간부입니다. 매경의 고위 간부가 삼성에게 네. 삼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사를 써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네. 삼성 미전실 사장한테 문자 보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단하네요. 삼성 관련 재판에서 경제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머니투데이를 필두로 경제신문들이 다 나서서 재판이 불안하다. 이거 증거도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호도를 기사가 하고 나왔죠. 여론 조성을 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런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추정됩니다. 예. 네네. 청와대에서 장충기 사장한테 민정수석실, 비서실장 모든 인사를 관여하는데 내부에서 그 인사 정보를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이제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영향을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 하는데 이 정도 영향력, 정보력이면 이 주장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한화 김승현 회장의 아들이 특검에 나왔었죠. 그때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김승현 회장의 아들은 승마 선수였고 정유라와 함께 금메달을 따기도 했죠. 아시안 게임에서. 그 사람이 아들이 특검에 불려와가지고 초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초밥을 한 개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최순실이 실세라는 것은 당시에 말똥 치우는 파키스탄 노동자들도 다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말 타는 사람은 삼성을 몰랐을 수도 없죠. 그랬는데 미전실이 우리나라 정보를 파악해서 주물럭주물럭합니다. 청와대 정보나 국정원 정보보다 삼성 정보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가 세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미전실 사장의 영향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삼성 유럽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삼성 양혜경 사장이라는 분이 최순실의 뒤를 오래전부터 봐줬다고 여러 차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먼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승마협회를 접수해서 이 최순실 뒤를 지원해야 된다. 최순실을 독점해야 된다. 하면서 먼저 움직였다고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최순실을 독점해야 한다. 예. 혹시 이 특검은 이제 이런 문자나 지금 공개한 문자 몇 개 있지만 공개하지 않은 문자나 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더 많이 있을 텐데 특검이 수사를 하고 나서 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최순실을 독점한다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묻는 건데 네네. 특검을 법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면서 받은 인상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특검 검사들하고 특별히 최순실과 정유라를 취재했던 검사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검 초기에는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막판에 삼성 수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재용이었고 장충기가 비서실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정도로 비유한다. 네. 삼성 뇌물 공여 사건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국가 권력과 대등하게 딜을 했다 이렇게 파악하나 보죠? 그렇죠. 사실상 삼성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우리 전체 사회를 주물렀다. 청와대도 국정원도 삼성 아래에 있었고
아래에 있거나 대등했고, 그 다음에 검찰과 법원에서 삼성한테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냥 언론은 그냥 애완견 수준이었고요.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었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각했다고. 삼성을 오래 취재하다 보니 인터뷰하면 점점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인데. 아니라 삼성을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 특검. 알잖아. 마지막 질문인데 특검이 몇 년 구형할 것 같아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구형할 것 같은데 어제 밤까지도 경론을 벌이면서 그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한테 적용된 혐의 중에 가장 핵심은 뇌물공여인데 뇌물공여는 법정형이 5년형 이하예요. 그러니까 큰 범죄는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죄보다 말이죠. 그런데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인데 50억 이상을 도피했으면 10년 이상 징역이 나와야 됩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횡령죄도 지금 가볍지 않은데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나와야 됩니다. 이 밖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했죠. 1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걸 따져보면 세게 때리면 17년, 20년을 때릴 수 있고 약하다 하면 10년 정도 때릴 수 있는데 삼성을 지금까지 약하게 때려왔던 검찰의 관행을 그 전임자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15년 예상합니다. 12년에서 15년 구형할 걸로. 알겠습니다. 2시 이후에 밝혀지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두진우 기자였습니다. 2년 전 종교인 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었죠. 그런데 종교인들의 반발로 시행이 3년간 유예됐었습니다. 이제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있는데 또다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 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공장 차기 MC 김용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김용민 맞고요. 본인이 왜 이 종교인 과세 문제 전문가인지 스스로 일단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종교 언론 쪽에 오랫동안 몸담았었고요. 그 안에서 특히 그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모두 다 그 매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제가 낸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 개신교의 정교 분리 원칙에 기초한 한국 개신교 역사. 예. 정교 분리. 예. 네. 정교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제가 또 그거와 관련한 학위 논문도 냈었습니다. 부친이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현재 목사 후보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 예.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런 자격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러 왔는데 우선 이 종교인 과세를 특히 개신교가 네. 예.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이미 세금을 낸 지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개신교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짚어주십시오. 예, 이 개신교 전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진보 개신교계 쪽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왜 회피해야 하느냐? 예. 우리도 이제 납세하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 그렇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예,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 예수께서 답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세금을 내라 이 말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내냐 이거죠. 사실 겉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안 하겠다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국민이면 다 세금을 내야죠. 국민이 세금을 안 내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현행 법 체계를 보더라도 국가가 세금을 안 거둘 뿐이지, 목사님, 스님, 신부님, 교무님, 이런 분들한테 세금, 내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의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에 근거 없이 봐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일제강점기 이후로 봐주고 있는 양상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번 거두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다가 당시에는 보수 기독교계의 정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 개신교계, 일부 개신교계의 반대 논리, 세금을 못 내겠다. 이런 논리를 보게 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논리죠, 원래?
목사한테 그 근로소득세를 물다니 목사가 근로자인가? 목사가 노동자인가? 예전에 뭐 교사가 노동자인가? 이런 그 시비를 걸었던 그런 정부도 있었는데 이 어떤 목사님은 더 나갑니다. 일반 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떼고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으로 사례금을 받는 목사가 또 근로소득세를 내면은 이건 이중과세다. 이런 주장을 펴고요. 요즘엔 좀 더 진화된 논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좋다. 목사가 근로소득세를 내면 교인들이 목사한테 주어야 할 특근수당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근수당. 예, 그런데 철야 기도회 이거 밤샘 근무 아닙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것도 새벽 근무란 말이죠. 게다가 일요일 휴일 아닙니까? 휴일 풀타임으로 뛰잖아요. 예, 이거 줄 거 다 주면은 교인들 등골 휜다. 이러면서 또 교인들을 두둔하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들이 사실은 논파되거나 반박된 지가 오래됐어요. 네. 이미. 그걸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목회자들이 소득세 납부를 꺼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요. 근본적인 이유가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이런 특근수당 같은 굉장히 특이한 논리 들이대면 사람들이 웃는단 말이죠. 예. 웃긴 웃는데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개신교 전체가 사실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무기 로비스트 일광그룹의 그 이태규 회장이라고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압니다. 예. 예, 교회에 기부해가지고 예. 비자금을 처리했던. 일명 클라라 회장이라고. 예. 이분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본교회라는 교회의 장로인데 이 교회의 회사 간부가 본교회 목사의 동생입니다. 네, 이규태 회장은 이 교회에 헌금을 내는 척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어요. 헌금을 내고 그 헌금부터는 예. 헌금을 내는 순간부터는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추적이 안 되니까. 예.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돌려받는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를 이용해서 10년 동안 100억이 넘게 돈 세탁을 했다는 예. 그런 혐의를 받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 헌금을 내면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명성교회. 명성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인데 모릅니다. 아마 세계에서 그 가장 큰 장로교회일 겁니다. 저기 명일동 쪽에 있는데 여기 김사만 담임 목사가 1,0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주장을 제기한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가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좀 무서운 스토리가 있네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장을 제기한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교인인데 김사만 목사 쪽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는데 결과는 이 교인이 처벌을 받게 됐지만 법원이요 판결문에다가 1,000억보다는 적은 800억대의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오. 예. 비자금 인정되긴 됐네요. 그렇죠. 목사의 비자금은 대부분 800억밖에 안 되는데 왜 1,000억이라고 했냐. 이걸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럼?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하면 굉장히 긴데 요컨대 목사의 비자금은 대부분 교회로부터 나왔을 것이고 교회 수입은 곧 헌금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목사님이 또 딴 주머니 차시는 그런 일도 발생한단 말이죠. 이건 자, 이제 유명한 사례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방향성은 교회를 통해서 예. 우리가 모르지만 특히 뭐 대형교회가 돼야지 뭐 헌금 액수 그 정도 커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대형교회를 통해서 그런 검은 돈들이 흘러가거나 혹은 뭐 깔끔하지 못한 돈들이 있을 수 있다. 예. 있을 수 있다. 그 헌금이 불투명한 자금 흐름 또 심지어 범죄에까지 오용되는 현실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도 모를 수도 있어요. 뭘 모르냐면 네. 헌금은 헌금이지 거기에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이 애초에 어떻게 형성됐는지 모를 수 있고 네. 다만 목사님이 모를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그거를 헌금하고 끝나버리면 네. 그 현금이죠. 네. 근데 이게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야 이게
소위 비자금이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다음부터 목사님 모를 수가 없죠. 게다가 또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교인들이 낼 때 주로 현금으로 내지 뭐 카드로 한다든지 뭐 할부로 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헌금을 카드로 하면 되겠다, 앞으로 그러면. 그런 교회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계좌로 요즘 그래요? 이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 뭐 사실 뭐 편의성을 위해서 뭐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투명성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네. 교회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아하. 왜냐하면은 매주 현금이 이렇게 융통이 되니까. 네. 아주 큰 교회는 한 주에, 그러니까 일요일에 14억의 현금이 헌금으로 매주. 거치는. 예. 네. 이름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큰 교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대면 어떻게 되냐고. 이름을 대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됩시다,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예. 조용기 목사가 거기 오랫동안 담임 목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조용기 목사가 설교를 하는 날은 이제 14억이 들어오고 평균. 이제 다른 목사, 그러니까 조 목사가 이제 해외로 출타하거나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조용기 목사의 큰아들이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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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은 지금 한 얘기하고 이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는 것과 연결성이 있다?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그 교회를 비자금 돈 세탁의 어떤 창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정황들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와중에 목사님이라고 치고. 예. 이런 와중에 목사님에게 근로소득세를 문다면 당연히 목사의 수입이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 건지 신고되지 않는다면 교회 내의 자금 흐름이 어떠한지 세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상으로 한 꼭 비자금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 제대로 소득세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교회 회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고 조세 포탈이 짐작된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세무조사까지 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교회로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세무조사 권한을 근본적으로 가지는 걸 싫어한다. 네,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예. 꼭 거기에 비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예. 그 비리의 사례도 있지만 예. 근본적으로 교회 회계 장부를 들춰보는 걸 싫어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마음대로 했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보수적 기반의 교회 연합단체장들이 하는 얘기가 목회자 과세는 교회를 파괴하려는 음모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금 내면 되죠.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같은 분은요. 이미 197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로 왔을 때 그전에 서대문에 있었는데요. 73년 올 때부터 본인을 포함해서 소속 부목사들 전원이 다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모든 교회가 무슨 기부 헌금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게 아니라 예. 대형 교회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근본적으로 대형 교회의 경우에 예. 싫어하는 것은 교회의 살림을 남들이 들여다보고 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돈 씀씀이 이게 올바로 쓰였는지 아닌지 예. 그걸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게 싫다. 예. 세금 일부 내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게 더 근본적이다. 예, 예. 큰 교회일수록 네. 큰 교회일수록 돈 씀씀이가 복잡할 수 있죠. 예. 예. 설명하기도 싫은 거고 그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그 교회의 추문들 나오는 거 보면 되게 돈 얘기 아닙니까? 자금 흐름이 투명했다면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겠죠. 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네. 또 대형 교회 지금 계속 거론하는 게 대형 교회 중심인데. 예. 대형 교회에서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예. 모든 대형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비자금이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예, 뭐 그 교회 안에서도 보수 교회 중에서도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보수로 좀 분류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정치인들이 한 30명 가까이 네. 유예하자는 법안 발의에 동참했는데 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겠죠. 예. 이거는 아무래도 본인 표를 의식한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데 네. 이분이 그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입니다. 예. 구체적이기도 하라. 네. 재미있는 부분이 네. 뭐냐면은 그 네. 교회에
남경필 집사도 다니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난 2014년 네,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네. 그 후보 간 경쟁을 원래 벌이지 큰 않았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양쪽 다 다녀요. 예. 거기 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예. 김진표 의원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개신교계 입장을 대변해 왔던 총대를 맨 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지 않았습니까?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가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종교인 과세 계획대로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서 시행 시기를 또 미루는 그런 법안을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법안 유예한 다음에 종교시설은 세무조사하지 못하게 하자는 그런 종교인 납세를 관리 감독할 교계단체를 따로 만들자. 예.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죠. 세무조사가 무섭다는 게. 예. 일반인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 대목인데. 예. 교계 이렇게 대형교회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세무당국이 종교단체는 하지 못하도록 하자.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그런 주장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어때요? 과세 시행령 매뉴얼에 보면 세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세부 내용을 다 만들고 나서 하자. 네. 또는 뭐 2단 사이비 종교가 우리 세금 낼 테니까 종교를 인정해달라. 네. 그럼 어떡할 거냐. 네. 이런 것도 새로운 논리들이거든. 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세무조사 하지 않게 해달라. 결국은 다 그거. 다 그걸로 귀결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김진표 의원이 사실은 이제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분이기도 네. 하고, 소시적에는 세무서장도 지냈습니다. 그래요? 예, 세무관계에 정통한 분입니다. 영월 세무서장 지냈어요.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일화도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또 이런 총대를 매게 됐구나. 그렇습니다. 그 맥락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계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유예하면서 그 그러면서 사이에. 그 안에 교계가 반발하지 않을 만한 그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종교기관에서 뭔가 이 조세 포탈에 그런 냄새가 난다. 그럴 경우에는 세무서가 직접 가서 세무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기관 예컨대 보수 개신교계 같은 경우에는 뭐 한기총이라든지 이런 단체 혹은 뭐 교단에서 실제적으로 종교인 납세 조세 포탈한 것이 있는지 판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납세하게끔 만드는 중재기관을 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요. 예. 우리나라는 돈도 종교예요. 예. 그럼 재벌들이 탈세할 때 재벌들끼리 모여가지고 전경련이 그러니까 중간에 단체 만들겠다. 예. 그런 주장하는 거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특혜를 또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또 측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김영민 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평소에 딴 분들은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상세히 또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다음에는 다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적폐 청산의 길목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다. 이런 말들이 요즘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자,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근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적폐 청산의 길목 마주치는 이 현상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었으나 그 혜택은 입지 못하고 집권 초기에 이미 밀려난 분이다. 네. 그래서 풍운하라고 제가 했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댓글 사건에 자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거론되다 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측근에서 했다고 보도된 게 있습니다. 선을 지켜라. 정권이 100년 가는 줄 아느냐.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일부 측근의 의원님은 들어가지 않으시죠? 글쎄,
측근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죠. 네, 뭐 측근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죠. 예. 예, 왜냐면 아무래도 칼끝이 MB를 향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쪽을 향하는 것 같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 표현되고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거죠? 물론이죠. 예. 마지막으로 만나신 게 언제입니까? 뭐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쪽 사정을 알면서도 또 어느 정도 객관거리가 있는 분으로 네. 생각하다 보니 의원님밖에 떠오르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자, 이 댓글 사건만을 따로 놓고 보자면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작품인데 네. TBS 김종배 색다른 시선 출연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MB 운명은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달려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에서 끝났는지 네. 아니면 진짜 정권 차원에서 한 건지 이제 수사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원세훈 전 원장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형도 살았고 또 앞으로 또 살아야 되고 네. 또 이것까지 또 덧붙여주면 또 많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감하고 싶은 생각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인간으로서. 그러다 보면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저도 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했느냐, 예. 예.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예. 질문에 아니다, 내가 다 했다. 예. 라고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일부 보고한 것도 있다. 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일부 보고했거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운명이 거기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보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예. 보고를 안 했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당시만 지금이야 뭐 큰 문제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몰래 해낸 자신의 공이었단 말이죠. 네. 예, 그렇죠. 그러면은 뭐 자신의 직속상관 유일한 직속상관에게 자랑했으면 해직을 몰래 감춘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 보고했을 법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밝힐지 안 밝힐지 네. 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어떻게 발탁이 된 겁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제가 서울시 부시장 할 때 그 상수도 사업소장도 하고 경영관리실장도 하고 이제 서울시에 쭉 있던 분이에요. 예. 근데 뭐라 그럴까 뭐 국정원장 뭐 그때 행자부 장관 발탁할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정원장으로 발탁할 때는 저희들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습니까? 왜냐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무적인 감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사람이고 또 별명이 뭐 잘 알려져 있지만 원따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뭐 활동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좀 독단적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정도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노예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발탁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MB 인사의 특징은 뭐냐면 적재적소는 전혀 아니고 전문성이나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모든 건 다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잘하는 사람이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사죠, 보통 인사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발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물론 의원님 의견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당연히 네. 밝힐까요? 이 분의 성향상? 글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요. 예. 국정원장이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뭐 정치 공작을 하려면 수준이 있는 공작을 해야지. 기껏해야 사람들 모아놓고 댓글이나 달고 앉았고 이게 진짜 남의 나라
저 국정원 그런 기관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것들은 진짜 되게 한심한 나라다, 뭐 한심한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정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뭐 잘못된 거지만은 그 수준이 웃긴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고. 근데 이제 일부 측근이 100년 가는 줄 아느냐. 라고 말한 대목은 아마도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봐서 이런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가만히 안 있으면 뭘 어떡하겠어요. 힘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는 뭔가 겁에 질려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저는 정치 보복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나 친노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이 맺혀 있어요. 그 당시 MB 정부 시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추사 갔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한이 있죠. 저는 정치 보복이라는 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단어 선택의 문제인데 물론 그런 감정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보복이라고 하면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면 어쨌든 법적인 문제, 불법이 있었으면 그런 감정이 있다고 그냥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깔려 있다는 뜻에서 한 얘기고요. 네. 근데 또 MB가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하고 굉장히 뭐랄까 의심도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쉽게 또 이렇게 걸려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양반이 그냥 자국을 남기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국을. 의원님이 당하실 때도 그랬나요? 자국 없이. 아니, 평소에 이제 무슨 그런 뭔가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안 지려고 이제 굉장히 밑에다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뭐 이렇게 많이 해요. 평소에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입장 곤란한 일 같은 게 벌어질 때는 뭐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이제 뭐 이런 거죠. 문제가 되고 나면 항상 그렇게.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쉽게 이렇게 걸려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네. 뭐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 혹은 그 측근들은 아주 억울하다고 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아마 점점 진행될수록 석연치 않은 구속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롯데 혹은 뭐 장원외교 혹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여기가 좀 어렵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사건? 그러니까 사대강, 네. 자원외교, 방산 이쪽은 박근혜 정부 때 뒤질만큼 뒤졌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말 호의적이지 않고 거기도 뭐 정치보복적인 성격이 많았거든요. 수사를 하면서. 근데 이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걸 뭐 지금 와서 캔다 해서 저는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 턴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예, 다만 롯데 이제 타워 부분은 괜찮은 점이 많죠. 그때 굉장히 청와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했거든요. 공군이나 이런 군에 대해서. 저 기무사령관, 병호식장까지 동원되면서 그냥 막 군인들을 회유 설득하고 뭐 그랬거든요. 이 사안은 의원님이 좀 자세히 아시지 않습니까? 뭐 많이 알려져 있죠.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군이 반대하는 것을 기무사부터 여러 기관을 동원해서 군을 압박해가지고 천사하도록 만들었다. 예.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의원님도 주장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냥 롯데가 좋아서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상 주고받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했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뭐 이렇게 청와대가 나서서 국가안보실까지 나서서 이렇게 압박을 가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건 좀 심한 거죠. 뭔가 무리를 한 거죠. 그렇게까지 무리를 했던 이유는 뭐라고 추정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내용 붙인 것도 없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여튼 그때 당시 이거 단순한 투자 활성화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네, 그건 너무 이상했어요. 네. 뭐가 뒤에 심했어요. 네. 그렇다고 뭐 뒤에 정확한 거래가 어떻게 있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여기는 이상하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한테 뭐 알 정도로 하겠어요. 그때는 이미 최측근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니 최측근이라도 그런 건 모르게 하죠. 그걸 어떻게 알게 해야.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습니까? 최측근들도 다 서로 모르게 합니까?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무슨 만약에 거래가 있었다면 그걸 알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혼자 다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시켰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 누가 했나요? 모르십니까?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긴 있으시군요. 네. 그거는 저희 스튜디오에 나올 때 따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제가 오늘 다음에 또 모시겠지만 이 사건의 네. 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계속 이름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적절하게 떨어져 계시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쪽에서 반응할까 여쭤보고 싶어서 연결한 건데 논두렁시계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정원 작품이라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주장하고 미국에 최근에 가버렸는데. 네. 그게 제가 사실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국정원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좀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어떤 인식을 가졌나요? 쉽게 해서 광우병 사태 때 이제 촛불 시위 때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당했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리고 촛불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었던가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이제 결국 이제 주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거를 부추긴 인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국세청장인가 하는 인간이. 아하, 예. 이제 누굴 잡으려면 누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교체 위기가 의원님. 생기니까, 예. 3부에 5분만 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3부에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정도원 의원입니다. 네, 2부 인터뷰가 채 마무리되지 않아서 2부 이어서 정도원 의원과 잠시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시 누구를 시켜서 누구에게 뭘 조사시키고 이렇게 얘기하다 이야기가 끊겼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하다가 다시 전화하는 경우는 처음이네요. 저는 가끔 합니다, 그렇게. 예. 하여간 그 당시에 이제 예. 소위 권력기관장이 있잖아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네. 국정원장까지 보통 그 권력기관장이라고 하는데, 이 국정원장 빼고 셋 중에서 네. 한 명만 남겨놓고 교체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돌았어요. 네,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누구 한 명이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뭐 일을 벌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뭐 국세청에서 하여간 박연차 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당시 한상용 그러니까 국세청장, 예. 그러니까 이제 한상열이라고 제가 딱 집어서 얘기는 못하고, 어쨌든 그래서 국세청장이라고 추정이 이제 저는 이제 되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박연차 수사를 하면서 박연차를 잡으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잡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전원으로 듣기에는. 전원으로 당시. 그래서 듣기에.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당시 국세청장이 했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예, 그러니까, 태광을 조사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당시 국세청장이 했다는 전언을 들으신 거예요? 아니, 국세청장이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국세청이 이제 박연차 수사를 시작을 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라 그런 정적인 수사였다는 얘기가 돌았다는 거죠. 당시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었는데, 당시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장을 통해서 태광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지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상득 전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박연차란다. 노건평 씨하고 또 이렇게 만났다는 설도 있거든요. 따로. 그러니까 뭐래 거래가 있었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득 자체가 그거를 지시를 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본인도 거기가 연루가 될 수도 있는데. 이상득 의원의 지시를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네. 국세청장을 통해서 태광을 털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 있었다. 예. 예. 그건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었다. 예. 라고 그때 당시 이야기가 돌았다는 거죠, 이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여기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떤 그 사람 생각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예. 촛불시 그 광우병 사태를 당하면서 예. 하여간 이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시작부터.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어렵겠다 생각을 했겠죠. 촛불 시위를 겪으면서 반대 세력의 축은, 중심 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반드시 제압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당시 집권 세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추측을 해본다는 거죠. 추측을.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는 들으셨다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네, 그래요. 의원님 자주 모실 것 같은데 아까 혹시 누워서 인터뷰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아침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 목소리가 잠겨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두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선언에 대한 국민의당 내부 반응, 이상돈 의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차례 저희가 인터뷰 요청드렸는데 오늘 회사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어제 그 당대표 출마 반대하는 의원들과 함께 심야회동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뭐 심야까지는 안 되고 밤 9시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미 보도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에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데에서 의견을 모았죠. 무엇보다 그 원인은 뭐냐. 이번 전당대회는 임시 전당대회다 말이죠. 박지원 의원이 대표직을 내놨죠.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그래서 하는 것인데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볼 것 같으면 박지원 전 대표보다 10배, 100배나 많은 안철수 전 대표가 대표직 나오겠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뭐 그런 데 대해서 의견 일치를 모았습니다. 네. 지금 출마를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당내에 몇 분이나 됩니까? 뭐 그 당직자들은 의견 표명, 공개적인 표명은 이제 삼가하게 있지만은 뭐 포함은 뭐 그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 전체를 보자면 절반 넘는다. 의원들 중에 거꾸로 그러면 출마를 찬성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뭐 적극적으로 또 뭐 그 지지를 처음부터 말했던 의원은 사실 이원주 의원 한 사람뿐이었고 또 이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안철수 전 대표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생각하는 몇 사람들은 뭐 그래도 도와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참 그런 거 우스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헌법 기관인데 그 자기가 독자적인 판단을 해야지 뭐 나는 안 대표 때문에 국회의원 됐으니까 뭐 뭐라도 도와야 된다. 그건 우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80년대 외국 사례긴 한데 선거 낙선의 충격이 가족 중 일원이 사망했을 때 충격이 범간다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선 충격이 대단하다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전체 최근의 상황 중에 가장 이상한 대목이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런 충격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충격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주 없죠. 대선 끝나고 나서 뭐 하루 이틀 후에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오면 50% 넘는 득표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말 했죠. 네, 그 정상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말, 노사모 같은 조직이 없어 패배했다거나 뭐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더라면 이번에 본인 일이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대선 패배의 원인을 본인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는 걸 보니까 대선의 패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어떤 언론이 쓴 대로 인지 부조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상식에 벗어난 거죠.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들한테 좀 남아있는 좋은 이미지가 뭐 깨끗한 정치를 상징한다든가 뭐 겸손함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건 다 없어졌고 남아있는 것은 인지 부조화, 터무니없는 나르시즘, 뭐 이런 거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출마 명분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109명의 원외위원장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잡음이 좀 있어요. 본인은 당대표 출마 지지 선언을 해서 서명한 게 아니다. 이런 위원장들도 있는데 이 사태 파악이 됐나요? 전후 사정이? 네, 아직은 뭐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으면 저는 뭐 대충 심증이 있죠. 그 얘기가 좀 공론화된 게 제가 그 인터뷰에서 얘기해서 이제 네, 드러났죠. 처음 네, 저는 뭐 지난번 총선이나 이런 거간에 좀 지방의 그 원외위원장 사정을 뭐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죠. 100명씩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확실하지만 대충 뭐 심증 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심증이 가십니까? 왜? 대표가 뭐 이제 그거는 허수다. 뭐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죠. 네. 심증이 가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서명을 하긴 했는데 당대표 출마하라고 서명한 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서명 자체가 서명까지 한 건 아니고 뭐 동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동의도 정확한 것 같지 않고 그 109명의 명단을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9명의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숫자도 가장이고 명단도 네, 없다. 그러니까 뭐 그 제보 조작 사건이 재판이죠. 그 정도까지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109명이나 숫자도 불려졌고 서명도 없었고 명단도 없다. 명단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들었냐고 의견을 내죠. 네. 그렇죠. 원외위원장 3명 정도. 네, 원외위원장도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인데요. 그렇죠. 동교동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탈당하겠다고 했다가 잘못은 안철수 전 대표가 했으니 자신들이 탈당할 게 아니라 출당시키겠다 이런 발언이 보도됐었는데 이게 출당이 가능한 겁니까? 당은 당구상? 당원 당에서는 출당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 상징적인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다.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격앙돼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세의 패배를 국민의당이 호남당이기 때문에 패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나마 대통령 선거 나가게 된 것은 그 박지원 전 대표 때문이죠. 1년 동안 박지원 전 대표가 안 대표를 전폭적으로 밀어서 대선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물론 이것도 다 분석인데 언론들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이제 호남 의원들이 다 장악을 해버리면 본인의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의 입지가 사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출마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뭐 안철수 전 대표의 입지가 지금 뭐 앞으로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뭐 지난번 대선 토론 때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야박하게 평가하시는군요. 그럼 이런 표현들은 어떻습니까? 극중주의라든가 뭐 전기 충격에 의해서 당이 지금 주목을 다시 받고 있다든가 또 뭐 안중근 의사를 비한다든가. 아니, 그거 좀 뭐 표현 같은 거 예. 뭐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은 혹시 뭐 영어 단어에 뭐 불시시라는 영어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게 뭐 비중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제 국민의당 소멸 때문에 나왔다. 뭐 호남 의원들에 대한 당 장악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쓰려고 한다. 뭐 등등 이제 이해가 안 가니까 여러 언론이 여러 방식으로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냥 진짜 이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어떤 언론이 뭐 이른바 인지 부조화증에 빠졌다. 뭐 그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내가 다음에 나가면 50% 넘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이해가 됩니까? 그 이해 안 됩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지난번 끝나고 2012년 그해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하고 한 2번 저녁을 초대한 적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 10월 달인데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 대선 후유증에 아직 그 굉장히 가위 눌린 같은 상태에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다음에 정치적으로 재개하는 거죠. 그렇긴 한데 보통 뭐 통상 큰 선거에서 지고 나면 뭐 지지자들은 울고 당사자들은 미안해하고 그러면서 한 1, 2년 정치활동하지 않다가 네, 스스로 그게 정상이죠. 네, 패배 오늘 곱씹고 뭐 그런 게 통상인데 대선 직후부터 노사모 조직을 찾고 그런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쭉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출마는 말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출마하게 되면 결국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전에 대선 후보였고 하니까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일단에 그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의 거취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 삼아서 저는 뭐 정동영 의원이나 그 천정배 의원이 당대표 되는 거를 뭐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당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일종의 나르시즘에 흔들려서 이게 안 돼, 공당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오늘 내일 며칠 동안에 그 두 사람의 결심을 일단 봐야 됩니다. 그건 누가 말할 수 없고 본인의 결심이죠. 과연 단일화를 나갈 것인가,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부산시킬 것인가, 단일화할 것인가, 뭐 이걸 저간 그 두 사람의 결심을 봐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은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사람으로 단일화되면 안철수 전 대표하고 대결구도가 섰을 때 그 단일화된 혹은 뭐 남은 한 사람을 지지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저는 뭐 지지 선언 저 개인은 뭐 지지 선언을 떠나서 전 기본적으로 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헌법기관이 국회의원 헌법기관인데 40명 있는 그 집단이 이런 게 도대체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하여튼 저는 그래서 어떤 원칙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지지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지지한다기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 당선은 안 된다는 낙마 선언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낙마 선언 반대 선언이죠. 선언. 반대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 있는 사람이 뭐 의사로 나서는 거죠.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그런 소위 이제 낙마 선언 혹은 뭐 반대 선언을 할 의원분들이 당내에 많습니까? 아니 그런 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절반 이상이 된다. 절반 이상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주요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말은 삼가고 있는 것이죠. 네. 의원님이 직접 출마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뭐 도와주시겠어요? 그건 무슨 그런 제가 엉뚱한 말씀을 저한테 하시네. 의원님 출마하시면 굉장히 신선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되게 신선할 것 같지 않은데요. 저도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스튜디오 직접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제임스 본드의 주제곡입니다. 상암동 본드.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세상에 처음으로 폭로한 김상홍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홍입니다. 이 댓글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하셨는데 5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국정원 내 TF에서 이 댓글과 관련된 정보 일부가 저는 일부라고 부르네. 네, 일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으로 궁금한 것이, 댓글 팀이 30개다. 네. 그리고
3,500명이다. 이런 식의 이제 첫 보도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보도가 이제 기자들이 보도해서 TF에서는 정확하지는 않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 30개 팀에 3,500명만 있었다는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선 30개 팀밖에 없었을까요? 훨씬 더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은 30개 팀에 3,500개 아이디, 그러니까 3,500명이 아니고 3,500개 아이디.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디입니까? 예. 근데 이제 30개 팀은 이제 고구마 줄기가 이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약 4,900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4,900억이요. 뭐 1년에 30억쯤을 쓴 걸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보도되긴 했어요. 예, 너무 적다. 이거밖에 안 썼을까. 그러니까요. 국가적 사안이었는데 거의. 그렇죠. 예. 그 이명박 정권에서 정권적인 사안이었잖아요. 원장이 계속 관심을 보이고. 보수 정권 재창출이라는 커다란 그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뭐 특수활동비에 10분의 1만 써도 약 500억쯤 되는데 아마 300개쯤 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300개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이 다단계 업체를 해도 금방 숫자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했는데 30개 팀으로 그쳤겠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꼬리를 드러냈다. 출발선에 서실 뿐이지. 예. 300개 이상이라고 해야 그래야 말이 되는 거지. 30개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팀이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대략 한 20개 정도는 개인이 한 사람이요? 예, 직원 한 명이 한 20개 정도의 협조망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심리정보국 직원만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심리정보국 직원이 했던 게 지금 파악된 게 30개 팀이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두 사람이면 커버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개 정도는 그렇죠. 더군다나 심리정보국 같은 경우는 협조망을 관리하는데 익숙한 직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활동을 하던 직원들이 협조망을 이제 전문용어로 부식한다고 하는데. 부식이요? 예, 심는다는 거죠. 협조망을 그걸 심고. 국정원 내에서는 부식이라고 합니까? 협조망을 부식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익숙한 직원들이 이제 국내 정보를 하는 직원들인데 수사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지금 드러난 것 보면은 보안 각서를 진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안 각서를 받게 되면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요. 그렇겠죠. 그래서 또 자기가 무슨 굉장히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내 정보하는 쪽, 그다음에 안보 수사, 대공 수사하는 쪽에서는 또 다른 팀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드러난 것은 정말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커다란 성과인데 앞으로 더 드러날 것을 보면은 참 가슴 아프지만 흥미진진하다. 빙산일각에 불과하다 이 정도는 30개 정도는 능숙한 직원이 하나에 20개 팀 정도 하니까 능숙하지 않더라도 뭐 5개, 10개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심리전단국 직원만 따져도 만약에 5개씩만 했다고 해도 몇백 개 아닙니까? 그렇죠. 약 70명이 나가서 하면은 350개. 350개 팀을 5개만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30개 팀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원래 기본적인 국정원 직원들의 역량이나 하던 일의 패턴에 보자면, 이건 뭐. 그렇죠. 그건 정말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3,500개 하니까 굉장히 커 보이고 그동안에 없던 얘기라서 그러니까요. 많아 보이는데, 국정원의 역량이나 그다음에 온라인상에 떠도는 내용들을 보면은 과연 3,500개 아이디쯤으로 했을까?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국정원 활동비가 지금 한 달에 2억 5천 썼다고 하는데
너무 적다고 계속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적은 돈이죠. 너무 적은 돈이죠. 예. 네. 정권을 놔두고 저희들이 총력을 다했는데 한 달에 2억 5천 3억을 쓰겠습니까? 250억을 써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면 지금 국정원 TF가 밝혀내고 있는 건 그나마 자료가 남아 있는 일부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남아있고 또 이제 개인들 직원들, 일을 했던 직원들을 조사를 했을 텐데, 현직 직원들이 이게 드러나면은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마 많이 감추고 있고 또 다른 직원, 조사하는 직원도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 추궁하는데 지금 조금 한계는 있을 겁니다. 국정원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국정원 관련은 그게 어렵습니다. 국정원 내에서 국정원 직원이 다른 직원을 상대로 조사하다 보니까 항상 내부에서 이게 끝나고. 네. 그런데 또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가서 확 다 털어버릴 수도 없는 데잖아요. 근데 지금 외부에서 들어간 게 국정원 개혁위원회 예. 정혜구 위원장을 중심으로 들어갔는데 그분들은 조사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조사는 내부 직원들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한계가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한계가 있긴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당시에 국정원만 했느냐. 오늘 저희가 브리핑에서 했는데 군 사이버 사령부도 등장을 했거든요. 네. 군 사이버 사령부가 당시 댓글 다는 직원들을 뽑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져서 정작 사이버 사령부가 했었어야 할 해킹 정보들은 민간 업체에서 사온다 뭐 이런 뉴스였는데 네. 그런데 이제 사이버 사령부는 그렇다면 독자적으로 댓글을 달았겠는가. 이 사이버 사령부를 국정원에 지시한 건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댓글을 단다는 건 기조가 있거든요. 네. 중구난방으로 몇천 명이 움직여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있어서 여론이 이렇구나 하고 착각을 불러일으켜야 되니까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군을 평가제로 하는 것은 아닌데 댓글은 금방 우리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관된 기조하에서 그렇죠. 또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도의 작업입니다, 사실은. 군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더군다나 사이버 사령부의 역량으로는 네. 단순한 기술 역량이지 거기서 정보를 분석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 또 통일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컨트롤 타워는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국정원이 밖에 나와 있는 구중궁궐 청와대를 제외하고 밖에 나와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을 거다. 그래서 군 사이버 사령부도 국정원의 지휘를 받으면서 댓글에 관여했을 거로 봅니다. 독자적으로 활동한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정치 분석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정치권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밀한 사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사정을 기반으로 해서 요 사안 요런 댓글로 가자라고 기조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양쪽에서 정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네. 국정원이 정했을 것이고 국정원이 정하면 그걸 사이버 사령부가 실행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댓글 사건을 제가 폭로한 이후에 국정원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국정원 감찰실이 그 심리정보국 직원들 차 트렁크를 막 뒤지고 했는데 그 와중에 그 논지가 몇 장이 발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논지라 하면 논지가 이제 지령문이죠. 댓글을 이렇게 달아라. 아하. 그 지령문을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이제 소위 PC방이니 무슨 미사리니 오피스텔이니 가서 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오늘의 논지가 매일매일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논술 학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군 사이버 사령부에도 똑같은 형태로 가서 달렸을 거다. 사람을 놔두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지를 제공해 주면은 거의 유사하게 다 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직원을 논지를 휴대하고 나가던 직원을 조사를 해서 했는데 경고 처분에 그쳤다라고 그때 들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달린 댓글, 저도 사실 기억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야당 비판 아니면 정부 찬양이거든요. 네.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지역 감정을 자극하거나, 네.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주로 야당 비판, 정부 찬양인데, 혹시 이것은 국정원 댓글 작업이 틀림없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몰랐을 테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댓글 작업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없습니까, 사례? 원세훈 원장이 2009년 2월에 취임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자기가 말하는 대남 심리전 댓글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정부 홍보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홍보로, 처음에는. 그래서 네. 이건 이제 홍보 정도가 좀 지나쳐서 2010년도 보면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 네네. 왕 시리즈라고 게재가 됐었어요. 왕 시리즈가 신영웅 시대 그래서 당시 이명박을 무슨 버스왕 버스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버스왕이라는 모양이에요. 또 철도왕은 철도 특이하게 1부부터 7부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철도 파업 철도 파업을 본인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결국은 난관에 봉착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명박이라는 영웅이 해결했다. 그래서 좀 약간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국민들 마음속에 슬그머니 스며들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근데 그걸 보면은 굉장히 분석이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구성도 아주 기승전 이명박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러면 왕 시리즈가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버스왕, 철도왕, 버스왕, 치안왕, 본인이 또 외교를 잘했다 외교왕, 또 구출했다 해서 구출왕. 구출왕은 뭡니까? 무슨 어디 갇혀 있는 것을 본인이 구출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치안왕은 어디에 무슨 경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나서서 질책을 하고 했더니 출동해서 질책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초반에는 그러니까 정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별개이고 온라인상에서 작업을 하려면 약간 유머스럽게 약간 이렇게 희화하면서도 그 안에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게 다 이명박 대통령의 은공이다. 그렇죠. 업적이다. 왕이다. 왕이죠. 그래서 왕 시리즈를 국정원에서 누군가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인터넷 게시판에 막 뿌린 거군요. 무척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때. 심지어 무슨 I love soccer라는 그런. 전혀 다른 축구 동호회인데. 그러니까 취미로 들어가는데도 전부 했고. 이게 정치 커뮤니티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전방위로 다. 그걸 한 사람이나 그걸 보고를 받았을 텐데, 보고받은 이명박 씨나 참 수준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보고를? 카카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 해적 인질 구출 작전 성공했다 그러면 구출왕이죠. 오늘의 논지 구출왕. 쫙 뿌리고. 미치겠네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며칠째 반복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제가 이제 저도 2010년 초반에 이게 틀림없이 조직적인 댓글 작업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없던 현상들이 저는 왕 시리즈를 몰랐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물론 이명박 정권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갑자기 등장했다는 게 이상했고, 이상했을 뿐만 아니라 댓글을 대는 양태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건 보수 기독교 교단이나 혹은 조금 더 작은 단위에서 특정 교회나 혹은 뭐 그런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예를 들면 아이디들이 다 원래 이제 아이디를 많이 만들다 보면 단어에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익숙한 단어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시점 가면. 근데 거기 보면 골고다의 언덕이니 개신교, 뭐 꼭 골고다 언덕이 개신교만 정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딱 보면 이게 하늘 정원 뭐 하여튼 개신교 관련된 기독교적인 단어들이다. 아이디가 하는 게 한눈에도 보이는. 근데 자기들이 들킬 거라고 생각 안 했던지 아이디를 만들 때는 그런 아이디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의 인사의 기조가 고소영이었잖아요. 고소영.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그 중에 이제 한 축을 차지했던 게 소망교회. 이제 다시 말해 보수 기독교계가 동원이 가능한 인사에서 소망교회 출신들이 많이 등용이 되다 보니까 애국심으로 이렇게 포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국정원과 보수 기독교계가 연결되는 그 정점에는 이명박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이명박을 매개로 해서 국정원과 보수 기독교계가 협업할 수 있는. 협업한 것이 사실이군요.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때는 분위기가 전부 다 우리 무슨 이명박 장로님은 무슨 서울시도 하늘에 봉헌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평소에 가지던 궁금증인데, 보수 동객들 있지 않습니까? 네. 보수 단체들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활동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은 저 정보를 국정원을 통해서 얻지 않았을까 하는 뭐랄까요, 개인이 그냥 인터넷에서 글을 쓰고 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기반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있었죠. 네. 아시죠? 그렇죠. 그분들 모 선생님 또 정모 여사님인가 그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도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를 또는 직접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돌려받든지 하고 단체를 전부 지원을 국정원에서 많이 보수 단체를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보수를 표방하고 하면서는 나는 왜 지원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원받았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신다고요? 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예. 그렇게 추정하신다. 그러니까 굳이 딱 누굴 집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흔히 이제 보수 동격으로 알려진 분들 중에 필터 중에 활동하는 분도 많죠. 그분들도 측면 지원이나 그런 지원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댓글 부대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돌아갔다면, 만약에가 아니라 돌아갔죠.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을까요? 이어졌죠. 온라인상의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데 그걸 정보기관이 더군다나 자칭 애국심으로 똘똘 뭉쳤던 남재준 원장이 포기했겠습니까? 그리고 댓글은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논조로 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온라인상에 달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프라가 그대로 작동을 했다고 봐야죠. 근데 심리 전단,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에서 이런 일을 했다가 크게 되었으니까 국정원이 방식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방식은 이제 내부에서 주도하는 형태보다는 그때 좀 시끄럽게 됐으니까 심리정보국이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외부로 지금 드러난 그 30개 팀, 3,500개 아이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외부로 용역을 조성하는 형태를 띄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자, 댓글 부대 관련해서는 이것만 하다가 벌써 시간이 다 나가서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원래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후에 첫 작품이 논두렁식의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기 직전에 권양수 여사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네. 수사가 시작되자 논두를 벌었다. 예. 라고 하는 것이 당시로는 검찰이 흘린 정보다 예.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당시 수사검사가 아니다. 이인기 부장인가요? 예. 네, 이인규. 그게 아니라 국정원이 한 거다. 언론 플레이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과연 국정원이 언론 플레이 했느냐 이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자면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언론 플레이를 했겠죠. 그리고 그 언론 담당만 한 게 아니라 법조 담당, 언론 담당 개별적인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그걸 종합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수뇌부가 전부 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내보냈을 거다. 그렇게. 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눈두렁시계 사건.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감동 후원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검. 알잖아. 마지막 질문인데 특검이 몇 년 구형할 것 같아요? 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구형할 것 같은데 어제 밤까지도 경론을 벌이면서 그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한테 적용된 혐의 중에 가장 핵심은 뇌물공여인데 뇌물공여는 법정형이 5년형 이하예요. 그러니까 큰 범죄는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죄보다 말이죠. 그런데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인데 50억 이상을 도피했으면 10년 이상 징역이 나와야 됩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횡령죄도 지금 가볍지 않은데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나와야 됩니다. 이 밖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했죠. 1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걸 따져보면 세게 때리면 17년, 20년을 때릴 수 있고 약하다 하면 10년 정도 때릴 수 있는데 삼성을 지금까지 약하게 때려왔던 검찰의 관행을 그 전임자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15년 예상합니다. 12년에서 15년 구형할 거라고. 알겠습니다. 2시 이후에 밝혀지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2년 전 종교인 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었죠. 그런데 종교인들의 반발로 시행이 3년간 유예됐었습니다. 이제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있는데 또다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 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공장 차기 MC 김용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김용민 맞고요. 본인이 왜 이 종교인 과세 문제 전문가인지 스스로 일단 먼저 얘기해 주세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종교 언론 쪽에 오랫동안 몸담았었고요. 그 안에서 특히 그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모두 다 그 매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제가 낸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 개신교의 정교 분리 원칙에 기초한 한국 개신교 역사. 예. 정교 분리. 예. 정교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제가 또 그거와 관련한 학위 논문도 냈었습니다. 부친이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현재 목사 후보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 예.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런 자격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러 왔는데 우선 이 종교인 과세를 특히 개신교가 네. 예.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이미 세금을 낸 지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개신교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짚어주십시오. 예, 이 개신교 전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진보 개신교계 쪽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왜 회피해야 하느냐? 예. 우리도 이제 납세하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 그렇습니다. 이미 2000여 년 전 예,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 예수께서 답하셨지 않습니까?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세금을 내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내냐 이거죠. 사실 겉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안 하겠다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국민이면 다 세금을 내야죠. 국민이 세금을 안 내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현행 법 체계를 보더라도 국가가 세금을 안 거둘 뿐이지 뭐 목사님, 스님, 신부님, 교무님 이런 분들한테 세금 내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의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에 근거 없이 봐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일제강점기 이후로 봐주고 있는 양상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번 거두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다가 당시에는 보수 기독교계의 정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 개신교계, 일부 개신교계의 반대 논리, 세금을 못 내겠다. 이런 논리를 보게 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논리죠, 원래? 목사한테 그 근로소득세를 물다니, 목사가 근로자인가? 목사가 노동자인가? 예전에 뭐 교사가 노동자인가? 이런 그 시비를 걸었던 그런 정부도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더 나갑니다. 일반 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떼고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으로 사례금을 받는 목사가 또 근로소득세를 내리는 이건 이중과세다. 이런 주장을 펴고요. 요즘엔 좀 더 진화된 논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좋다. 목사가 근로소득세를 내면 교인들이 목사한테 주어야 할 특근수당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근수당. 예, 그런데 철야 기도회 이거 밤샘 근무 아닙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것도 새벽 근무란 말이죠. 게다가 일요일 휴일 아닙니까? 휴일 풀타임으로 뛰잖아요. 예, 이거 줄 거 다 주면은 교인들 등골 휜다. 이러면서 또 교인들을 두둔하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들이 사실은 논파되거나 반박된 지가 오래됐어요. 네. 이미. 그걸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목회자들이 소득세 납부를 꺼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요. 근본적인 이유가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이런 특근수당 같은 굉장히 특이한 논리들이 되면 사람들이 웃는단 말이죠. 예. 웃긴 웃는데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개신교 전체가 사실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무기 로비스트 일광그룹의 그 이태규 회장이라고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압니다. 예. 예, 교회에 기부해가지고 예. 비자금을 처리했던 일명 클라라 회장이라고. 예. 이분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본교회라는 교회의 장로인데 이 교회의 회사 간부가 본교회 목사의 동생입니다. 네, 이규태 회장은 이 교회에 헌금을 내는 척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어요. 헌금을 내고 그 헌금부터는 예. 헌금을 내는 순간부터는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추적이 안 되니까 예.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돌려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를 이용해서 10년 동안 100억이 넘게 돈 세탁을 했다는 예. 그런 혐의를 받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 헌금을 내면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명성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인데 모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일 겁니다. 저기 명일동 쪽에 있는데 여기 김사만 담임 목사가 1,0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주장을 제기한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가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좀 무서운 스토리가 있네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장을 제기한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교인인데 김사만 목사 쪽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는데 결과는 이 교인이 처벌을 받게 됐지만 법원이요 판결문에다가 1,000억보다는 적은 800억대의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오. 예. 비자금 인정되긴 됐네요. 그렇죠. 목사의 비자금은 대부분 800억밖에 안 되는데 왜 1,000억이라고 했냐. 이걸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럼?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하면 굉장히 긴데 요컨대 목사의 비자금은 대부분 교회로부터 나왔을 것이고 교회 수입은 곧 헌금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목사님이 또 딴 주머니 차시는 그런 일도 발생한단 말이죠. 이건 자, 이제 유명한 사례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방향성은 교회를 통해서 예. 우리가 모르지만 특히 뭐 대형교회가 돼야지 뭐 헌금 액수 그 정도 커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대형교회를 통해서 그런 검은 돈들이 흘러가거나 혹은 뭐 깔끔하지 못한
돈들이 있을 수 있다. 예. 있을 수 있다. 그 헌금이 불투명한 자금 흐름 또 심지어 범죄에까지 오용되는 현실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도 모를 수도 있어요. 뭘 모르냐면 네. 헌금은 헌금이지 거기에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이 애초에 어떻게 형성됐는지 모를 수 있고 네. 다만 목사님이 모를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그거를 헌금하고 끝나버리면 네. 그 현금이죠. 네. 근데 이게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야 이게 소위 비자금이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다음부터 목사님 모를 수가 없죠. 게다가 또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교인들이 낼 때 주로 현금으로 내지 뭐 카드로 한다든지 뭐 할부로 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헌금을 카드로 하면 되겠다 앞으로 그러면. 그런 교회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계좌로 요즘 그래요? 이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 뭐 사실 뭐 편의성을 위해서 뭐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투명성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교회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아하. 왜냐하면은 매주 현금이 이렇게 융통이 되니까 네. 아주 큰 교회는 한 주에 그러니까 이 교일에 14억의 현금이 헌금으로 매주. 거치는. 예. 네. 이름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자면 우선 장충기 사장 역할부터 여쭤보죠. 장충기 사장은 삼성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장충기 사장은 미래전략실의 사장급 임원이었는데 정보와 대관 그러니까 정부 부서를 관리하는 관.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민관 할 때 대관. 그렇습니다. 네. 정보와 정부를 담당했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장충기 사장 핸드폰에서 아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 같은데 장충기 사장 핸드폰에서 나온 문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청와대 내부자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청와대 내부자 누굽니까? 지금 지금 그 내부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비서실 혹은 민정실의 최고위급 인사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장 선배님 불쑥 죄송합니다. 오늘 11시 BH 회동 관련해 참고하세요. 그렇게 해서 문자를 쭉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아무래도 지금 VIP가 가장 중요한 게 노동개혁이니까 그에 대한 협조를 밝히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 휴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2015년 7월 25일에 그 대통령한테 보고된 삼성 말씀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에 이 문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치대로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는 청와대 내부의 고위 관계자가 삼성의 장충기 사장한테 대통령 독대를 할 때 요런 점들을 참고해라. 네. 라고 문자를 미리 보내서 코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청와대가. 정확하게 그대로 그래서 그 독대 때 그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는데 민정수석실 고위층 아니면 경제수석실 고위층 아니면 비서실장 이 정도인데 누가 보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 간 문자고 이것은. 예. 네.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 사실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내부 살림을 하고 인사를 총괄하는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계속해서 장충기 그러니까 삼성의 정보 보고를 해왔습니다. 어떤 문자를 했습니까? 엘리엇이라는 그 회사가 나와서 삼성의 합병에 걸림돌이 됐을 때 이렇게 보냅니다. 이현수입니다. 엘리엇은 1977년에 어디에서 시작됐고 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홍콩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부 상황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데 제가 더 알아보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또 이런 문자도 보냅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난해에는 사장님의 회사의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면서 이현수 배상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정보 보고를 받고 있고 국정으로부터 국정기조실장이 삼성 사장 민정실 사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다는 거죠. 네. 정보 보고를 했고 또 정보를 받아서 그 국정원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대법관에 가겠다는 한 후보자가 장 차장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이 거품을 누르고 저를 비토하여 2시간 경론을 벌이다가 저와 진보 측 변호사를 패키지로 낙마시키는 걸로 봉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하는데 대법관이 되려는 사람이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되려는 사람이 미전실 사장한테 자신의 네,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청탁 문자를 보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예.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거네. 예. 사실 삼성이 검찰 고위직과 법관 고위직 인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런 상황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 기억하시죠? 예. 네, 이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임채진이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가? 이번 토요일 미팅 계획대로 예정돼 있지? 그러면서 자기 사회 날더러 꼭 좀 갈 수 있도록 자네에게 부탁해달라고 하네 그려. 그러면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어디를 갈 수 있게 꼭 부탁한다고요? 인도에 예. 인도의 한 자리를 원합니다. 해외 근무를 원할 때 원래 원하는데 자기 사회에 인사청탁을 하는데 사위가 어디서 근무했는데요? 삼성에서 근무합니다. 아하. 삼성에서 근무합니다. 삼성과 특검, 네, 오랫동안 취재해온 주준희 기자 연결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 요약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준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어색한 주준희 기자 연결됐습니다. 자, 네. 구성만기가 8월 27일이고 통상 2주 후에 선거가 나오니까 대략 24, 25 선거가 되겠죠? 네.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오랜 시간 삼성을 취재했는데 삼성 취재원도 꽤 있는 걸 알아요. 이번 재판 관련해서 삼성이 크게 중간에 당황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들? 문영표 전 장관이 그 실형을 받았을 때 놀랐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캐비넷에서 문건이 나왔을 때 놀랐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정유라가 법정에 나와서 이재용 부회장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삼성 측과 그리고 최순실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그리고 막으려고 사람을 동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유라가 등장했을 때 삼성은 패닉이었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때 이제 정유라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돈 문제하고 관련이 있냐고 했을 때 돈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후에 정유라가 왜 그때 나왔냐 혹은 뭐 돈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밝혀진 게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최순실과 정유라가 연락을 끊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관계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순실, 정유라 그리고 장시호까지 모두 마유회를 가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클 거라고 봐도 뭐 무방한데요. 지금 돈 문제나 그런 문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언제든 다시 떠오를 겁니다. 그 문제로. 특검 가서 정유라 씨가 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밝힌 건 없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으나 그게 뭐 핵심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특검에 가서 돈 문제가 뭔가 있긴 있다는 말을 하긴 했다. 예. 네. 가족 간에. 그리고 이 뇌물죄, 특히 재벌이 연루된 뇌물죄 경우는 결정적 증거가 과거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포괄적 뇌물 수수라고 하는 법리가 나왔어요. 예. 이 재판 기간 중에 이재용 부회장의 불리한 진술 증거가 추가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문영표 시형 나온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의 진술도 있었죠. 대표적 진술이 뭐가 있었죠? 김종 차관이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2015년 7월, 8월에 박상진, 그러니까 삼성 사장입니다. 박상진이 정유라 지원을 위해 독일로 출국할 무렵 박상진하고 통화했는데 박상진이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이재용에게 정유라가 올림픽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결정적인 진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이름이 직접 나와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예, 정유라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정유라가 특검에 가서 진술한 내용 중에 혹은 뭐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 특별히 불리한 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삼성에? 이재용 부회장 측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말들을 사고 교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삼성은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정유라 씨가 법정에 나와서 삼성이 말 세탁 관련해서 그 과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청와대 문건 나온 것 중에 혹시 법정에 제출됐거나 한 것 중에 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는데 불리한 내용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캐비넷에서 나온 문서 이름이 아예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자필 메모였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보도되지 않은 것 중에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요? 예,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건입니다. 사실 뇌물을 주고 인증샷 찍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증거,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정황상 증거를 다 따져야 되는데 이번 뇌물 사건처럼 증거가 많은 경우가 드뭅니다. 재벌 관련해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라고 얘기들 하는데, 자. 네. 지금 이제 장충기 전 사장 핸드폰 문자 얘기했는데, 장충기 전 사장 핸드폰 문자 관련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 구체적인 문자가 내용이 뭔지는 자세히 보도된 적이 없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을 한번 핸드폰 문자 내용 파악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인사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하는 게, 이런 검찰, 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매경도 이렇게 청탁을 하고 보고도 하는데. 매경이요? 언론사. 언론사요? 예. 네, 언론사 간부, 매경의 간부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존경하시는 실 차장님, 어제 감사했습니다. 면세점 관련해서는 땡땡땡과 상의해서 보고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김땡땡 올림. 매경의 고위 간부입니다. 매경의 고위 간부가 삼성에게 네. 삼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사를 써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네. 삼성 이전실 사장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단하네요. 삼성 관련 재판에서 경제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머니투데이를 필두로 경제신문들이 다 나서서 재판이 불안하다. 이거 증거도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여론조성을 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런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추정됩니다. 예. 네네. 청와대에서 장충기 사장한테 민정수석실, 비서실장 모든 인사를 관여하는데 내부에서 그 인사 정보를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이제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영향을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 하는데 이 정도 영향력, 정보력이면 이 주장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하나 김승현 회장의 아들이 특검에 나왔었죠. 그때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김승현 회장의 아들은 승마 선수였고 정유라와 함께 금메달을 따기도 했죠. 아시안 게임에서. 그 사람이 아들이 특검에 불려와가지고 초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초밥을 한 개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최순실이 실세라는 것은 당시에 말똥 치우는 파키스탄 노동자들도 다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말 타는 사람은 삼성을 몰랐을 수도 없죠. 그랬는데 미전실이 우리나라 정보를 파악해서 주물럭주물럭합니다. 청와대 정보나 국정원 정보보다 삼성 정보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가 세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미전실 사장의 영향 얘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삼성 유럽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삼성 양혜경 사장이라는 분이 최순실의 뒤를 오래전부터 봐줬다고 여러 차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먼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승마협회를 접수해서 이 최순실 뒤를 지원해야 된다. 최순실을 독점해야 된다. 하면서 먼저 움직였다고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최순실을 독점해야 한다. 예. 혹시 이 특검은 이제 이런 문자나 지금 뭐 공개한 문자 몇 개 있지만 공개하지 않은 문자나 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더 많이 있을 텐데 특검이 수사를 하고 나서 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뭐 최순실을 독점한다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묻는 건데 네네. 특검을 법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면서 받은 인상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특검 검사들하고 특별히 최순실과 정유라를 취재했던 검사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검 초기에는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막판에 삼성 수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재용이었고 장충기가 비서실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정도로 비유한다. 네, 삼성 뇌물 공여 사건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국가 권력과 대등하게 딜을 했다 이렇게 파악하나 보죠? 그렇죠. 사실상 삼성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우리 전체 사회를 주물렀다. 청와대도 국정원도 삼성 아래에 있었고, 아래에 있거나 대등했고, 그 다음에 검찰과 법원에서 삼성한테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냥 언론은 그냥 애완견 수준이었고요.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었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각했다고. 삼성을 오래 취재하다 보니 인터뷰하면 점점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인데. 아니라 삼성을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